네, 반갑습니다. 방문가 도덕윤리 강의를 맡고 있는 최민준입니다. 벌써 2022년 커리큘럼도 네 번째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만나게 된 게 작년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설명회를 전략학교 설명회를 해서 올려드렸고 유튜브에. 그리고 나서 제가 첫 해라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시지 않을 거라고 미리 좀 예상을 했었음에도 의외로 생각보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강의 신청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과 1월에서 2월은 서양, 동양, 한국윤리사상, 그리고 이제 3, 4월 이제 이게 좀 3, 4월은 정치사상. 근데 정치사상은 제 기억으로 13주까지 우리가 수업을, 원래 8주가 정규 수업인데 보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 7월, 5, 6, 7 해가지고 또 11주간 교과 교육을 우리 보강, 월요일, 오늘이 목요일인데, 7월 10, 오늘이 21일이죠. 그저께 월요일에 또 보강을 해서 대단원의 11주차 교과 교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를 수강 신청하신 우리 수험생 선생님들께서는 거의 한 8, 90%는 1월부터 거의 8월, 9월 달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커리큘럼이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강의 신청을 계속 연장을 해주셨고, 다음으로 또 너무 제가 좀 감사드리고 반가웠던 것은 이번에도 그 전공 모의고사 같은 그런 시험을 보시고 저와 또 상담을 나누시고, 그 이후로 이제 기출문제 분석 및 이제 이 관련 이론 분야 이 수업에 또 참여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새로 뵙는 분들도 반갑고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인 그런 이제 실전 연습 모드에 돌입을 하겠는데, 제가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마음이 많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도 많이 찾아봤고, 또 예전에 동료 교사분들과도 많이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교수님들에게는 직접 뭐 전화 연락은 최근에는 드리지 않았으나, 제가 우리 은사님들로부터 배운 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다시 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느라고 정말 그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오늘도 새벽 3시쯤, 3시 반 잠들어서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교과교육 분야, 정치사상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서양, 한국 윤리사상 분야를 이제 분야별로 이제 다 정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서술형 문제를 작성해 나가는 법, 그리고 가장 사실은 시험을 한두 번 이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딱 접했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지문을 보자마자 가가 있고 나가 있다, 이거는 작년 A형 1번인데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읽다 보면은 이게 뭐다라는 정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무슨 윤리학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용어가 뭐다라는 정도는 직관적으로 좀 떠오르는 게 좀 맞아요. 그래야지 특히 이런 A형 1번 같은 문제는 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2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내가 틀리지 않아야 할, 그러니까 잃지 않아야 할 점수를 확보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자면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제가
수많은 수험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분의 뭐 공부 방법이 다 맞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제가 뭐 수석 합격했고 그랬던 사람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많은 동료들 분들과 많은 선후배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뭐 1급 전교사 연수를 또 하면서 또 제가 나온 출신 학부 대학원 뭐 이런 동문분들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선생님들을 뵈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고, 그래서 나름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그런 뭐 합격 노하우나 스킬을 제가 많이 좀 저도 스키마로 좀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 아내 같은 경우도 뭐 임용고시 채점위원을 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좀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수험생분들께 보다 좀 전략적으로 좀 가장 좀 우리의 목적은 합격이니까 답안을, 그러니까 문제를,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빨리 파악하고 제대로 파악하고 답을 어떻게 써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과 집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 이전에 저는 교사가 됐지만 제가 대학교 학번으로 따지면은 1990년대 후반 정도부터의 임용고시 문제는 저도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근까지 한 18년 정도, 15년 이상, 10년은 당연히 최근, 특히 제가 제대로 집중적으로 본 거는 그 주관식 문제부터인데, 서술형으로 다시 회귀를 했을 때부터인데, 그리고 그 전에 문제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예전에 났던 시험 문제가 최근에도 또 반복돼서 나는 경향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도 났던 그 수행 인격 말고 행위자에 주목한다. 이 부분. 그거는 제가 수험생일 때도 이미 기출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수험생일 때도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전에 이제 통일교육 같은 분야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보면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났고, 그래서 제가 많은 경험을 좀 나름 여러분의 선배라는 생각으로 좀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하우를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시험 봤던 거에 B형의 마지막 문제 11번이죠. 하이트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하이트도 이미 조너선 하이트, 그러니까 이분은 바른마음의 저자신데, 그들의 옳은가 나의 옳음은 왜 다른가 뭐 이런 거 얘기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뇌신경과학에서도 좀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이라든가 뭐 발달 생물학 쪽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 하이트 선생님은 이제 우리 그 서울대학교 정창호 교수님께서 이제 도세에 좀 언급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하이트 이론은 바른마음까지 꼭 보시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권해드리지 못하겠는데, 제가 이제 기존의 정규 수업 시간에는 그 바른마음을 제가 좀 보여드린 적이 좀 있죠. 그리고 도덕발달의 이론과 적용에 역시 원래는 엘리자베스 보졸라 교수님이, 외국인 교수님이셨는데, 여기 보시면 정창호 교수님께서 번역해 주셨는데, 뭐 이게 감사의 편지 같은 것도 엘리자베스 보졸라 교수님께서 이게 좀 쓰신 것도 좀 있고 저도 보면서 멋지시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얘기는 좀 이제 주로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시하게 돼야 될 분야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도덕 모듈이라 그러는 6가지, 우리 기억나시죠, 선생님? 지지난주에 10주차에 했는데, 이게 이제 도덕성 기반 이론이랑 좀 6가지라 해가지고 이게 오답의 매력도라 그런 거야, 이게 개념을 잘못 파악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정서가 답인데, 뭐 도덕적 정서도 답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도덕 모듈이라고 좀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오답 매력도가 높은 문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뭐 제가 이런 얘기, 화이트 얘기를 하면서 도덕 매트릭스 얘기도 했고, 화이트의 이론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이제 그 화이트 도덕 심리학의 제1원칙은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선직관 후추론. 그 다음에 2원칙은 윤리적 다원주의고, 제3원칙은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호모 디우플렉스라는 거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면서 어떤 이런 진짜 다양한 예시, 그때 오늘은 좀 빠졌는데, 제가 뭐 그런 조지 워커 부시나 조지 허버트 부시 대통령 부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자, 그래서 또 도덕성이라는 것도 유전이 되느냐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뭐 뜬구름 잡고 사변론적인 얘기 절대 하지 않는다고 지난 6개월간 반년간 우리 수험생분들과 함께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드리는 사람으로 조력자로 친구로서 선배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작년에 2021년 그러니까 11월에 보셨던 B형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이 도세에 낳은 답이 나왔지만은 원래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 출처를 조금 이렇게 알려주시긴 했는데, 전중환 선생님, 교수님이 이제 오래된 연장통이라는 것도 좀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사서 보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에? 그리고 도덕적 정서라고 나와요, 이런 데서.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제 도덕교육에서 이 직관과 추론의 관계운동, 하이트와 나바에즈를 중심으로. 근데 이건 추병환 교수님께서, 이거는 일반인들이 못 봐요. 이거는 초등도덕교육이라고 이게 월간지로 아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건 현직 교사들이 이게 또 이제 보는 그 교육 잡지인데, 비슷한 게 뭐 있냐면은 그 교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기간제 선생님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월간 새교육이라는 책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교총에서 발간하는 건데, 이제 뭐 교육 전문직, 그러니까 즉 장학사, 연구사 되려고 하는 분들이 뭐 많이 보신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학교마다 보면은 새교육이라고 하는 얇은 잡지가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교무실에 앞에 가보시면 있죠, 교무실에 책 꽂는 거. 그런데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보시면 좋습니다. 기간제 강사나 경험을 좀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나 교총 활동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새교육 같은 데서 칼럼 같은 거 요청해도 조금 건방지지만 젊은 나이 30대 때 칼럼 같은 것도 좀 써드리고 했었어요. 어떻게 좀 안 한다고 몇 번을 고사를 했는데도 이런 데서는 도덕 선생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 그래가지고 뭐 스승의 특집 기념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꼭 어떻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초등교육이라 우리 중등 임용고시 시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쉽게 구해서 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우리 선생님 이거 받으셨죠? 우리 선생님은 교과교육부터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수행인격 작년 A형 1번 문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나눠드린 제가 논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병렬 교수님이신데 도덕교육의 핵심 역량으로서의 수행적 도덕적 인격에 관한 연구라는 한 24페이지인가 짜리 이제 논문인데, 제가 이거 수험생 여러분께 제가 오늘 해야 되는 교재 36페이지짜리 해가지고 함께 같이 업로드를 해드렸으니까는 이 강의를 보실 때쯤이면은 아마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병렬 교수님은 저랑도 인연이 좀 있으시다고 제가 말씀을 전에 좀 우리 기존의 수험생분들께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교대 교수님이셨고 서울교총 회장이셨고, 저랑은 제가 뭐 교총에서 활동하고 그래가지고 만난 게 아니고, 이분은 그때 교육학술 연구 모임에 갔다가 오래됐죠. 꽤 오래됐습니다. 10년까지는 안 되는데 1급 전교사 연수 때쯤인 것 같은데, 1급 전교사 연수는 보통 임용되고 3년 정도 되면 받아요. 다 그건 아실 거고. 근데 그때 테이블에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사실상 독대하는 자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뭐 명함 드리고 인사 공손히 드리고 이렇게 명함을 주셔가지고
1년에 한 2번씩 꾸준히 이제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이제 인사 말씀 올렸는데 지금도 저를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나온 지 한 2년 돼가지고. 그런데 유병렬 교수님께서는 하여튼 굉장히 이런 윤리교육 교수 학자로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중등은 아니시지만 또 제가 이렇게 나온 학부모교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교육과도 있는 학교라서 초등교육 도덕과 교수님들하고도 좀 인연이 좀 있었어요. 그 유병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서울교대시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차우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 중등 임용에는 잘 안 보이시는데 그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초등도덕 쪽을 좀 하셔서 그분이랑도 좀 인연이 좀 있었고 제가 오늘 윤리학과 도덕교육을 좀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윤도 1, 2 보시면은 윤도는 또 박병기 교수님은 지금 중등 그 교육에 계시지만은 원래는 불교 제 은사님이십니다. 일정연수 때까지도 또 뵀는데 그 같이 쓰셨던 그 추병환 교수님 이분은 아마 춘천교대 교수님을 아시죠? 그러니까 초등도덕을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 대학 교수님들께서 또 도덕윤리 임용 시험에 많이 본인께서도 참여를 하시기도 했지만은 또 이분의 제자분들이라든지 이분의 뭐 동료 교수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관련 있는 그런 같은 좀 그룹 그런 어떤 학파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같은 그런 교육 철학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출제를 들어가시면은 이런 데서 시험에 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도덕교육의 이해 같은 경우 이거는 오늘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따가 여기 보시면 덕교육적 접근 방법이나 덕보따리 접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주로 다룰 부분은 추병환 교수님의 도덕교육 탐구, 그 다음에 유병렬 교수님의 도덕교육론입니다. 예? 다 옛날부터 공부하고 또 공부했던 거예요. 제가 그 임용에 관해서 이거 올 줄 모르고 상당수 책들을 이제 후배들한테 다 물려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방문각에 이제 이고초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다음에 물론 제 서브노트라든가 제가 이제 필수 교재는 이제 몇 권은 많이 갖고는 있었지만은 이제 이런 경우는 후배를 물려줬었는데 다시 구입했더니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도세 같은 경우도 2004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1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2판이 됐고 그러니까 더 새로운 학문이 추가됐고 그래서 그러나 뭐 한 80%, 80%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번 커리큘럼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임해야 되느냐? 적응력을 높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텝 1은 밟았어요. 스텝 1은 이론적인 배경 스키마를 쌓았습니다. 저랑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잘하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예시를 드려드리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제가 제 자랑하는 건 결코 아니고 정말로 뭐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뭐 제가 뭐 거짓말하면 금방 티가 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편입하신 분도 계셨고 교직 이수하신 분도 계셨고 학교 현장에서 뭐 7, 8년 계셨던 분도 계셨고 한데 그 특히 이제 윤리교육과 본과가 아니셨던 경우 수험생분들께 들었던 말씀 중에 제가 정말로 뿌듯하고 감사함을 느꼈던 것은 선생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예시가 정말 처음에는 그동안에 듣던 그런 어떤 그냥 이론적인 이런 어떤 사변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무 구체적이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한 2주, 3주 듣다 보니까 그걸 듣고 이제 뭐 교직이수 하신 분, 편입하신 분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시니까는 너무 예시가 쏙쏙 와닿더라. 그래서 고마웠다 하셔서 저도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이었다 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몰랐는데 수강생님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계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이메일 자주 보내시는 선생님 학부생이시잖아요. 3학년. 저 3학년 때부터 들으시는 분 계시다가 저도 이제 그런 제자 수험생분들이 이제 생기시는구나 해서 더 정신 번쩍 차리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저한테 계속 이메일 보내시고 학원 공식 홈페이지에 처음에 글을 올리시더니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신학대전이라든지 뭐 칸트 윤리상학 종초 그 질문하시는 거 제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메일로 보내드린 거 기억나시죠? 뭐 도덕적 덕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예? 칸트의 명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왜 첫 번째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종초 사진 딱 찍어가지고 제 교재에서의 내용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칸트가 첫 번째 명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에링턴 박사님의 서양윤리학사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이거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드렸고,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무슨 얘기를 드릴 때 근거를 갖고 드리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선생님 이거 누구 같으세요? 오늘은 제가 항상 아침에 첫 PT 화면이랑 마지막에 사진 넣어드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 아이 사진을 마지막에 보여드렸는데 누구 같아요? 살아있는 명화 같죠? 이분은 러시아의 이동파 화가 이반 크람스코이라는 분의 리딩 우먼입니다. 책 읽는 여인. 제가 이거 괜히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따가 중간에 언노운 우먼 나옵니다. 미지의 여인, 러시아판 모나리자. 왜 나오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오늘 나눠드린 책, 교재 1번. 자, 가는 현대 도덕교육 이론가의 주장이고, 보통 이렇게 시작하죠. 두 개를, 짧은 패러그래프를 두 개를 비교합니다. 나는 현대 도덕교육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써라.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1페이지하고 그 문제하고 답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25페이지 보시면 오늘 꽤 많네. 하이트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 SIM 요거 Social Intuition Model 요거 11번 문제 좀 보고 개괄적으로 보고 답 좀 말씀드리면서 이것과 관련된 원전 그리고 그 곁으로 파생되는 핵심 개념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올해 22년 1월 달에 첫 두 번째 시험 시간에 나눠드렸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덕윤리에 관한 여러 가지 고전과 윤리 내용 이런 제가 정리해드린 거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시험 문제 날 것 같아요. 맥킨타이어도 날 것 같아. 맥킨타이어도 현대판 덕윤리학자고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계승자잖아요. 현대판 아리스토텔레스지 않습니까? 알렉스데어 맥킨타이어 선생님이. 샌델은 좀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긴 났어. 한 8년인가 10년 전에. 근데 샌델 선생님 제가 얘기 드렸죠? 조금 난해한 면이 있다고. 그건 얘기 책 이만큼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기존에 들었던 수험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이 책 너무 좋습니다. 이 책은 이제 자유형 사립고 같은 고등학생들 많이 특목고 학생들도 많이 보는데 선택 과목으로 박병 교수님, 류지한 교수님, 제 은사님이시고 김민재 교수님은 학번은 저보다 1년 아래시지만 지금 제 모교 교수님이 되셨고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이분은 지금도 저는 이분한테 후배셨지만 반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함부로. 자, 이 책 너무 좋은 책이고 고등학생들도 많이 본다. 그리고 우리도 필수다. 이 푸싱길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니코마코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 안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 그랬는데 문제를 딱 이제 접하면은 제대로 지문을 읽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점짜리니까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니은은 낮춘 사람, 근데 니은도 그렇게 많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기억 같은 경우 이거 정답률 50% 안 됐다고 저는 봐요. 통합적 인격교육에서 인격이란 도덕적 지식, 통합적 인격교육 가면 이제 뭐 리코나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이 습관화된 것이다. 이거 인지정의 행동 요소, 그죠? 도덕성이 3요소죠. 또한 인격에는 단순히 옳은 일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포함된다. Do your best. Do my best. 이건 알고 계시는 거고, 이게 바로 사실은 이게 덕교육론적인 접근 요소가 반영이 된 거예요. 예. 탁월성, 엑설런시. 예? 자, 계속 이건 맥킨타이어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즉 인격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도덕적인 인격과 기억을 포함한다. 전자는 관계지향적이며 이거 딱 보면은
약간 배려윤리 여성 시각의 도덕성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러나 자 이제 뒤에 보시면은 관계지향적이며 윤리적 행동을 위해 필요하고, 후자는 숙달지향적이며. 숙달이 뭐야 선생님? 익숙함이죠, 익숙함. 그치? 그럼 이건 뭐로 이어져? 습관으로 이어지지? 그럼 이게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품성으로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품성으로까지도 이어져. 근데 이게 이제 정답은 이제 수행 인격인데, 이제 수행 인격이 반드시 꼭 뭐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후자는 숙달지향적이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이 논문이라든지 이 책을 안 봤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언어적인 센스가 뛰어나거나 직관력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 부분 점수라도 맞을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스킬적인 면의 기술을 발동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진짜 뛰어난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공부 안 했는데 한 20%의 확률로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는데, 몰라도 한 번쯤 이게 눈치를 채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런 꼼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숙달지향적이며,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뭘 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뭐야? 잠재력을 실현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 실행이라든지 뭔가를 직접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뭐 수행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잠재력을 실현해야 된다며. 그럼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런 원문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뭐냐, 앞에 여기 이제 도덕적 인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도덕적 모와 혹은 모적 인격을 이게 답일 것이다라고 또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전교 1등짜리 중고등학생들은요, 평균 99점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를 틀려도 두 개를 몰라도 내가 여기서 이 답을 쓰면은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좀이라도 있을까 해서 써서 맞추는 거야. 최대한 클루를 갖고서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몰라도. 근데 그러면 이제 도덕적인 인격 혹은 도덕적인 수행을 포함한다, 이렇게 한번 내가 엉터리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도덕적인 인격 아니면 실행적인 인격, 수행적인 인격, 실천적 인격,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까딱까딱 하잖아. 근데 그렇게 쓴다고 해서 맞는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건 있는 거지. 이제, 이따가 B형의 11번 문제 같은 경우 답이 이제 도덕적인 정서가 좀 더 정확한데, 정서라고 썼는데, 출제위원단에서, 이제 평가원에서 원칙적으로 도덕적 정서가 답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덕적 정서를 맞춘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도 안 돼. 근데 정서라고 쓴 사람들은 조금 돼. 몇 퍼센트 돼. 그러니까 평균 정서도 너무 낮아. 그럼 꽈락도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회의해가지고 조금 이제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정서도 맞는 걸로 하자. 근데 정서도 맞다고 저는 답을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이 되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경우 문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한 번이라도 봐야 된다. 그렇게 봤으면은 이게 롱텀 메모리화가 돼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물론 이거를 딱 보면은 처음에 모르고 넘어갔다가 기억 패스하고 니은은 더 균리하게 썼다가 일단 모래가 넘어가고 문제 다 풀고 돌아와서 시간이 좀 한 30-40분 남으면 생각을 쭉쭉 하다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떠올라요. 수행격 본 기억이 나네.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원문을 좀 보시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둘째 시간부터 이제 계속 들어갈 건데, 요 책이에요, 요 책. 보이시죠? 도덕교육의 핵심 역량으로서의 수행적 도덕적 인격에 관한 연구. 요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분입니다. 이게 이반 크람스코의 미지의 언노운 우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관련 원전 두 번째 B는 추병환 교수님의 도덕교육 탐구에 나와요. 여기 지금 보시면 22쪽에도 나오고 52쪽에도 나오고 87에서 88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거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수험생들 중에 보면. 이거 지금 사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강의를 듣는 분들은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넣어드린 거 아시잖아요. 우리 수강생 하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 꼭 사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서 나쁠 건 없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몇 부분이나 나옵니까? 두 부분, 세 번에 걸쳐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은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교육 탐구 또 나옵니다. 수행인격과 도덕적 인격의 관계 여기 지금 여기도 또 나와. 자 그래서 요 부분. 그 다음에 덕윤리학 얘기를 이제 또 갈 텐데 이 얘기는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수행인격 났죠. 도덕적 인격은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단서 클로로 지워지고 요게 답이었죠. 요게 답이었죠. 요걸 똑같이 묻는 거는 당분간 1, 2년 이내는 안 나. 4년, 5년, 뭐 이렇게 8년, 10년 뒤에 날 수도 있어. 그럼 뭐가 나느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재반되는 관련 요소를 내겠지. 레퍼런스 해가지고 내겠지. 뭐 내겠어요? 나는 낸다면 나는 대학 교수가 저는 아니지만 나는 낸다면 이거 낼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논문에 관련 지금 그 예시가 주어지는데 마틴 루터 킹이 목사님이 이거는 아시죠? 어세시네이티드 암살당하기 전에 이제 환경미화원 분들께 또 연설 일부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도덕적 존재로 성장해가는 일과 관련하여 뭐 하면서 요 얘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지문에서 시험 문제 나는 거예요. 다음 하나는 현명하고 훌륭한 고등학교 연구를 수행하던 중 만난 어느 교사가 한 말이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지나치면 안 돼. 눈썰미 좋으신 분들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생님들 이거 100% 납니다. 제가 이렇게 강담은 하지 못하려도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뭐냐냐? 인격 강점들 여기 관련해서 이런 것들 나는 거예요. 굵직굵직한 거.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거를 낼 것 같진 않아. 제가 교수라 그래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 8가지 요소들 중에.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교 가톨릭 신자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학문의 세계로 오면은 완전히 중립적으로 봐요, 저도. 그럼 보면은 지난번에도 보면 뭐 디비너티 얘기, 신성 뭐 얘기도 정규서 씨가 나왔지만 그런 거 학자들이 얘기할 때 언급을 해드려도 이런 데서는 이제 8가지 중에 뭐 영적인 사람 이런 거는 안 나겠지. 종교와 관련된 얘기는 교과교육학에서는. 그죠? 고전과 윤리에서는 날 수는 있어. 여기 신약이라든지 꾸란이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뭐가 나느냐. 조금 어렵게 낸다면 수행적, 도덕적, 인격과 그런 8가지의 앞에서 말한 1, 2, 3, 4, 5, 6, 7 여기까지 영적인 사람까지 8단계인데 이 인격 강점을 기르기 위한 4대 핵심 전략 요런 거는 좀 이런 것도 날 수 있어.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얘기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키워드는 다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은 문제를 지금 하이트 선생님, 교수님, 조너선 하이트하고 덕윤리학, 그다음에 저기 인격교육 요 얘기를 중심으로 제가 이것만 해도 꽤 양이 많은데 객관식 문제는 가급적 다루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예 안 다룰 건 아니고 뭐 답 누가 아니 이미 평가원 답 준 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주관식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좀 문제를 제가 선배 입장으로서 동료 교사이자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조력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문제에 잘 접근해 가는가, 오답을 피해 가는가, 답은 어떻게 찾아가는가 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우선 자 작년에 1번 문제에서 도덕교육의 목표와 보시면 선생님 보세요. 나 방법 등에 대한 논쟁은 종종 2가지의 윤리적 관점 간의 강조점과 도덕성을 정의하는 방식. 그래. 그 다음에 도덕적 인간을 규정하는 것. 도덕적 인간은 뭐니?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사이에서의 차이점에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니은은 행위 그 자체보다는 행위자의 특성에 주목해. 이거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2번, 3번 얘기들 기억나시죠? 책 그때는 가져왔었지. 도서관에서 꺼내가지고. 노영란 선생님이 덕, 윤리학. 노영란 선생님이 좀 그 책은 오래됐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천재 교과서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그리고 제가 학생 때 이거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요 문제가. 또 나온 거야, 지금. 작년 여러분 선배들한테. 개인을 자신에게나 사회에 필요한 덕목들을 습득하여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로 본다. 반면, 규칙윤리, 이거 뭐야? 규칙윤리 뭐야, 이거? 공리주의 같은 거죠. 딱딱 원리를 정해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따라야 돼. 행위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 기억나시죠? 되게 자세하게 했잖아.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얘기하면서, 행위공리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인생은 아름다워. 나치한테 아들이 죽을 뻔하고 그 아빠가 대신 죽고 뭐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반면 규칙윤리는 행위에 초점을 두며 개인이란 타인들이 옳은 행위를 통해 존중해야 되는 권리의 소유자를 본다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행위자 자체의 특성.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제가 예전 교과교육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맥킨타이어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후덕한 사람이 뭡니까?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린 적 있습니다. 수강생 그때 당시에. 기억나시죠? 대표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송혜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최근에 후덕하시잖아.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이랬어. 선생님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얘기했을 때 선생님들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것은 A는 옳고 B는 그르고 A는 뭐 C와 D라는 조건에서 뭘 하고 뭘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F라는 행동을 해가지고 G라는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자체로 만났을 때 친절하고 푸근하고 따뜻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후자였잖아. 송혜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어려운 얘기했어요? 뭐 종교적으로 어려운 얘기했어요? 아니죠. 전국노래 자랑을 30년 가까이 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평생을 가서 미리 그 촬영하기 2, 3일 전에 그 지역에 내려가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그죠? 인사하시고, 그 주변에서 뭐 남자셨으니까 사우나 가가지고 동네 어른들 뭐 청년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허허 웃으며 얘기하고 후덕한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게 이제 윤리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이게 품성이에요. 습성이에요. 습관이에요. 일상 라이프야. 오디너리 라이프가 되는 거야, 이게. 루틴한 삶이 곧 성격적인, 도덕적인 특성이 된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이 교과서에 몇 페이지 나와? 여기 보시면 덕윤리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너무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잘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나오나? 나왔습니다. 교과서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시마스 박창구 교수님 거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40주제를 보는 윤리 이거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거 40주제는 따로 있는 거 얘기해 드렸고 미래앤컬처 정창원 교수님 요또 책 좋아요. 그다음에 비상교육도 류지한 교수님 제가 은사님 배병대 교수님 되실 거라는데 제 친구입니다. 대학 동아리 동기동차. 이게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이 비상도 제가 이 교사행지도서 다 갖고 있는데 교사행지도서가 이건 또 2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교학사도 괜찮다고 평하는 수험생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근데 이제 천재교과서랑 교학사 제가 저자분들은 모르는 분들이지만은 여기 천재교과서에 보시면 나옵니다. 110페이지에. 서양 윤리사상 이해하기. 현대 덕윤리는 행위보다는 행위자에 맞추어 행위자의 품성을 중시한다. 딱 나오잖아, 여기 지금. 이러한
이러한 이거 여기 이게 답이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제가 그때 책 보여드렸죠. 노영란 선생님 책. 덕윤리의 관점에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인간관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도덕적 의무는 행하는 행위보다는 우정, 사랑, 충성 같은 감정에서 비롯되는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지니는 소중한 감정을 도덕적 행위의 동기로 인정한다. 이거 저기 하이트 얘기하면서도 지금 그것도 관련되지. 정서. 이제 행동을 하려면 뭐가 해야 되는지. 정서. 그건 이제 직관에서의 정서 역할을 이제 하이트는 얘기를 한 거지만, 따라서 현대 덕윤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관심을 둔다. 이거 제가 책 원전에서 찾아가지고 답을 넣어준 겁니다. 교과서에는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시간도 거의 50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따가 좀 오늘 하루 종일 또 수업을 하겠지만, 하이트 선생님 시험에서 요거 때문에 좀 많이 속아 넘어가신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저는 좀 보는데, 볼까요? 다음은 현대 도덕 심리학자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나 작성 방법에 따라 적사가 쉬운데, 이제 도덕적 직관은 추론과 구분되는 또 다른 인지 유형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하이트 도덕성 제1원칙. 선직관, 후추론. 얘기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경험하는 기억의 토대를 둔다. 야, 요것 때문에 막힌 분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나 책 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게 출처가 나와. 제가 마침 10주차 제 교과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약간 비판받는 점도 얘기했죠. 막 음양이론 제가 얘기 드렸죠, 선생님. 이 얘기하고. 불교 얘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다든지 얘기도. 근데 이제 이분이 뭐 확증평양 이거를 오늘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 했으니까 이게 뭔지도 다 말씀드렸고. 근데 여기에 이제 윤리적 다원주의에서 6가지의 이제 도덕무들이 나오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건 아닌가 하고 5개념으로 잘못 쓰는 도덕무들로 쓰시는 경우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근데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은 원전 중심의 원전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원전을 통째로 읽어라가 아니라 풀로 다 읽어라, 풀텍스트 다 읽어라 아니라 이 중에서 뭐 꼭 저랑 안 들으셔도 되는데 뭐가 어느 분야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탁탁탁탁탁탁 제대로 찾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은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라는 거 있지. 한 번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제가 정치사상 때도 놀지 얘기 첫째 주에 하고 뭐 셋째 주에 하고 뭐 다째 주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잖아요. 계속 롱텀 메모리 대신하고. 이게 보시면은 지금 코끼리에 탄 기수 비유 요 얘기도 제가 다 그때 얘기를 자꾸 왜 이런 게 뜰까요? 빨리 끝내라는 얘기인가요? 그 시간을. 지금 여기에 A가 있고 그러니까 A의 직관이 있고, 이게 A가 제일 먼저 직관을 하고 판단해. 선직관 후추론이잖아. 지금 1에서 2로 가고. A 직관, 판단, 추론이가.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3, 4 이렇게 나가면서 A가 판단이 또 B의 직관에 영향을 미치고, A의 추론도 B의 직관에 영향을 미치고, B의 판단, 그러니까 B는 또 처음에 직관은 얘가 먼저 하잖아요. 그 다음에 판단으로 흘러가가지고 다시 판단과 추론까지 가는데, 이 사람이 A에게 직관까지 가잖아. 지금 이 모델 보이죠, 선생님? 이게 요 교재에는 안 나와. 요 교재에는. 근데 이거는 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이거는 눈치를 채야 돼. 이거는 눈치를 채야 돼. 왜 눈치를 채야 되냐면은, 잠깐만요. 탁월성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좀 사회적 직관주의 얘기는 제가 잘 얘기를 드렸었고, 지금 이게 답이 딱 나왔어요. 예, Social Intuitionist Model, SIM이라고 뭐 이건 다 얘기를 드렸고, 직관이라는 거는 생각, 딜리버레이티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깊게 생각해가지고 하는 추론이 아니고 빠르고 자동적인 오토매틱한 도덕적 그냥 즉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도덕적 머뭇거리는 얘기도 지난 시간에 해드리긴 했는데, 이 지금 보시면 사회적 직관주의에 따르면은 이거 정철 교수님이 도세에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 상황에서 나오잖아. 여기 시험 문제, 문제 상황, 사태, 문제 상황에서 직관의 기반을 두고 도덕 판단하는 과정이 제일 먼저 일어나. 그 다음에 직관적 도덕 판단에 대한 합리화 과정은 그 뒤에 일어나. 먼저 아는 거야. 저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야. 나치가 사람을 죽이는 거 학살행위야. 밀로셰비치 인종청소 얘기했듯이. 그러면서 전자는 직관적인 판단이고 후자는 사후 추론이다. 사후 추론이다. 자, 그래서 직관적인 판단은 아무런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고, 사후 추론은 자신의 직관의 판단을 지지하기 위해서 내가 직관적으로 느낀 게 저는 나쁜 놈 맞아라는 거를 내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 사람들 사이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이게 답이에요. 이게 도세에 나오잖아. 자신의 직관적 판단을 지지하기 위해 관련된 주장을 탐색하는 것이다. 사후 추론이. 이게 지금 니은의 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 이제 보시면, 아울러 부수적으로 추론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추론이 직관에 영향을 미쳐서 판단을 유도하는 과정이 발생하긴 하는데, 전자는 추론된 판단이고 후자는 사적인 반동적 사고이다.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현상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 그랬지.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지금 추론된 판단과 그다음에 사적인 나 혼자서 반성적인 사고를 하는데, 뭐 롤즈도 반성적 평형이라는 얘기 나오잖아. 그것도 되게 오답 매력도 예전에 무지의 베일이라고 써서 사람들이 그게 뭐 무지의 베일이 답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리플렉티브 이퀄리브리엄 반성적 평형이 답이었어 저희 때. 예.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적인 반성적 사고는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어. 그리고 추론된 판단도 잘 안 일어나. 그러니까 뭐냐면 추론된 판단은 어떤 사태를 딱 보고 초반부에 직관을 뛰어넘어 논리의 힘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건데, 이것도 교육받으면 된다라고는 해요. 하이트도. 교육받으면 돼. 기억나시죠? 그런데 잘 안 일어나. 왜냐? 혼자서는 그런 판단 작용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 혼자서는.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도덕 판단 과정이 하이트가 매우 중요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추론된 판단과 사적인 반성 사고는 살펴보았듯 개인 스스로 직관적인 도덕 판단을 수정할 계획이 낮아. 내가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난 인정 못해. 이보다 직관적 도덕 판단을 점검 내지 수정하는 과정은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상호 과정 속에 발생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 모형이 지금 6개, 이게 보면은 A와 B, 이것도 하나의 작은 스몰 커뮤니티입니다, 이거. 스몰 커뮤니티야. 소사이어티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A 직관적인 판단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사후 추론 링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론에 의한 설득 링크가 있어. 이제 이게 방금 전에 봤던 본문에서 나온 사회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해. 이가 두 가지 드문 과정. 이거는 개인적인 심사숙고, 이제 반성적인 그런 사고고, 그 다음에 추론에 의한 판단 링크. 개인적인 추론 활동을 하는 거고. 자, 전부 지금 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추론된 판단이고, 개인적인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사적인 반성적 사고가 있고, 이게 링크 5, 6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안 일어나. 그래가지고, 직관적 도덕 판단을 점검 내지 수정하는 과정은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우리 봤죠? 그 링크야, 이게. 그림에서 본 거. 이 시험 문제로 나온 거. 요거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답의 기억이 뭐냐면은 정서인데, 여기에 또 나와. 제가 10주차 때 그 교재에 있는데, 직관이 먼저고 전략적 추론 다음이 나오는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fMRI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MRI 사진을 떼었는데, MRI는 보통 이제 근육이나 뼈 이런 거 신경을 하는 건데, 이제 fMRI는 머리, 뇌 세포, 이제 뇌 활동 분야, 전두엽이냐, 그다음에 시상 하부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인데 어떤 잔인한 이야기,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인자서 빠진 얘기 이런 거 하면은 뇌가 특정 부위가 막 반응을 해. 그때 이제 아는 거야. 뇌 기능과 관련이 있구나. 인간의 정서라는 거. 그거는 도덕성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그 결과 정서를 처리하는 영역과 관련이 깊은 뇌 부위가 두드러지게 활성화되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 실험에서 활용한 이신적 해학 이야기는 칸트의 음울한 입장을 모델링한 것이다. 얘기하면서 칸트 얘기는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칸트 얘기도 결국 당신은 이성을 중요시했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정서를 좀 다른 식으로 얘기를 거포장을 해서 한 얘기가 아니냐. 지금 얘기한 거야. 너도 사실은 정서적인 얘기를 한 거야. 칸트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확증평양 얘기는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답이 또 나오는데 요 얘기만 하고 오버시가 끝내겠습니다. 하이트는 진화론과 헤이비언 그 공감의 윤리학 시인과 부인 여기서 나오는데 진화론 얘기도 끌어들이면서 우리 마음의 선천적인 도덕적인 정서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정서 중추 얘기도 했죠. 이 뇌 기능에서 이제 감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뇌 활동 부분.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은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 심지어 벌레를 밟아 으깨 죽이는 걸 봐도 확 하고 막 소름이 끼친다든가, 옳지 못하다 판단한다든가, 이제 정서적인 반응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하이트가 이제 흉 얘기를 끌어들이면서 이성은 정념의 하인이며 오로지 정념의 하인이 왔다 가더니 흉의 입장을 회개해버렸어. 이게 정서가 되는 거야. 이게 정서가 되는 거야. 근데 요 얘기가 도덕적 정서에 대한 이제 여기서는 도덕적 정서도 나오고 정서라고도 하지만은 지금 전중환 선생님의 오래된 연작 동료 이거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여기 보시면 도덕 본능 즉 도덕 판단에 관여하는 심리적인 적응은 크게 두 가지 요소인데 하나는 도덕적 정서, 분노, 감사, 죄책감, 동정, 어떤 사태를 딱 보면은 알아. 내가 어떤 상황을 보면은 문제 상황에서 경험하는 도덕적인 정서 혹은 정서, 분노, 감사, 죄책감, 동정심에 내가 작동되는 도덕적 직관이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적 직관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계에 살아나고자 하는 어떤 사건의 옳고 그름에 대해 내가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파악을 해? 사람이 죽고 있어. 그럼 즉각적으로 그 도덕적 직관으로 내가 느끼는 거야. 도덕적인 정서로 내가 반응을 해.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정서의 개입이 거의 없이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 결론에 도달한 도덕적 추론이 있다. 모럴 리즈닝이 있다는데, 이제 콜보그식의 여기 딜레마의 이론이라고도 공격을 하지만 또 콜버그가 또 감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죠? 착한 아내를 위해서 야구 훔치냐 마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병환 선생님의 도덕교육에서 직관과 추론의 관계 분석. 이거는 볼 수도 없어. 이거는 초등학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합리주의에 대한 하이트의 최종적인 고려는 도덕 판단보다는 도덕 행동에 대한 것인데 쭉 얘기를 하면서 추론과 도덕 행동은 약하게 연관돼 있어. 콜버그처럼 생각은 하고 판단은 하는데 직접 행동에 안 올려. 행동에 안 옮겨, 사람이. 도덕 행동은 도덕 판단보다는 도덕 정서와 더 밀접하게 있다는 증거. 내가 그걸 민감하게 알고 느끼는 거야. 소름 끼쳐. 저거 다시는 저런 짓 해서는 안 돼. 그건 오히려 저건 도와줘야 돼. 아프리카에서 애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나 한번 가서 내가 한 번이라도 유럽 배낭여행 갈 돈으로 한 번이라도 내가 어디 좋은 유니세프 활동이라도 한번 해야겠어. 그러한 증거는 도덕 판단이 일반적으로 도덕 행동을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합리주의자들에게 수용되기 어렵겠다. 콜버그 학파나 신콜버그 학파는데 좀 받아들였지. 레스트 같은 경우는 민감성이라든지 동기와 품성 다 받아들였죠. 자,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정리, 도덕 정서가 이게 또 답이야. 도덕적 정서, 도덕 정서, 도덕 판단을 형성하는 데 있어 도덕 직관의 활동을 동반한다 가정하고 직관의 활동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직관이 일어나면 반드시 도덕적 정서가 동반이 되는 거야. 도덕 판단이 전형적으로 도덕 행동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직관주의자들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회적 직관주의는 직관을 중요시하고 사회관계도 중요시하고 어떤 도덕적인 사태나 어떤 무슨 사회 구성원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직관을 하는데 도덕적 정서가 바로 작용을 한다. 소름 끼쳐, 좋아, 싫어, 혐오해, 화나, 아니면 저거는 좋아, 해야 돼, 도와줘야 돼, 마땅히 해야 돼, 당위가 발생한다. 정서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답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고, 첫째 시간은 문제에 대한 분석과 원전 출처를 좀 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좀 천천히 관련 이론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